논쟁을 이끌어낸 사람으로서 마르크스가 대표적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건국 이념이나 건학 이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만 그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어떤 이념으로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또는 그 어떤 그 환경적 요인들, 사회 환경적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을 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건국 이념, 건학 이념처럼 이데올로기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번 보죠. 사상의 좌우를 불문하고, 좌우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진보를 얘기하죠. 사상의 좌우를 불문하고 이데올로기 논의에서는 마르크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칼 마르크스의 초기 대표작 독일 이데올로기는 제목에서 말해주듯이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이론의 초석이며 그가 사회 변혁을 주창한 동기가 되는 개념입니다. 독일 사회를 변혁시키고자 나온 사상, 독일 이데올로기예요. 엥겔스와 같이 시작을 했던 그러한 저작이죠. 이 책에서 마르크스는 이데올로기를 허위의식으로 정의하며 물질적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 생산의 수단도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개념, 상위 개념, 형이상학, 형이하학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형이하학, 형이상학. 형이상학이 정신적 생산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적 생산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형이하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정신적 생산 수단을 결여한 계급의 관념은 지배관념의 종속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요? 정신적 생산 수단을 결여한 계급의 관념은 여기에 약한 계급의 관념은 지배관념의 종속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그 생산 수단이 약한 그런 계급의 관념은 지배하고 있는 관념에 종속적이다. 마르크스 초기 저작에서 묘사되는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이 정신적으로 뚜렷이 이용하며 비지배계급은 이에 수동적으로 따르는 환상에 가까운 관념이다. 어렵죠? 그는 인간의 두뇌 속에서 만들어지는 환상들, 생활 과정 속에서 경험적으로 가능하고 물질적 조건에 연결되는 인간 생활 과정의 필연적 숭화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적 조건에 연결된 인간 생활 과정.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두뇌 속에 만들어진 모든 관념이라든지 환상들 그런 것들이 다 그 필연적 승화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하여 그러니까 물질에 종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래하여 도덕, 종교, 형이사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식 형태들은 자립적 모습을 가질 수 없다고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이러한 관념적인 도덕, 종교, 형이사학적인 어떤 정신, 우리가 말이 나오죠. 진리라든지 어떤 관념적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의식 형태들이 물질의 지배가 되고 있다는 게 마르크스의 주장이에요. 마르크스의 주장. 마르크스는 살펴봅시다. 또 시간이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해겔의 변증법에 대한 것에 많이 이제 심취했고 거기에 이제 변형적인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이론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죠. 해겔의 변증법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회가 가장 대표적인 게 정반합 이론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어떤 권력이 됐던 사회 현상에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 권력을 잡고 있던 하나의 정이 있으면 그걸 반대하는, 부정하는 반대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혀요.
뭐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여야 간의 싸움이라든지 권력 다툼이죠. 모든 사회 현상의 권력 다툼. 그래서 정반합 이론은 정이라는 권력이 있으면 사회 뭐 정치 권력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 문화 어떤 권력들 아까 문화 권력 나왔죠. 그러한 권력들 정치하고는 조금 무관할 수도 있지만 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권력들이 그 세력을 잡고 있는 그런 사회 그걸 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를 정자죠. 우리가 그거를 정상적인 바른 사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항시 반대 세력이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 너네가 그렇게 다 정이 아니다. 어,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다. 그래서 다툼이 생겨. 그래서 그 반대하는 세력과 다툼, 정반, 그리고 끝내는 나중에 그 합치되는, 합의하고 합치되는 그런 세상. 그게 다시 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 바람직하죠. 정과 반이 합쳐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합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뭐 크게 말해서는 전쟁을 한다든지 뭐 세계 전쟁이 있다는 어쨌든 그게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정이라는 사회가 다시 구현이 되죠. 그런데 다시 세월이 흐르면 다시 반대 세력이 또 생겨요. 그리고 또 그게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정만학 이론이고 변증법의 해결 변증법의 하나의 갈래입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은 우리 그 마르크스라는 학자가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사상을 그 냈어요. 마르크스는 독일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좀 이따 이제 한번 마르크스에 대해서 뭐 살펴봅시다. 자, 이러한 그 우리가 어떤 이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요 어렵잖아요. 근데 그들의 양력이라든지 태생 때부터서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그 어느 사회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이론을 펼쳤고 이거를 조금 알면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자는 굉장히 그 이념적으로 어, 처음에는 보수적이었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으로 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진보적이었고 굉장히 말하자면 정치 형태로는 사회주의 우리가 보통 반대 상대적 개념 저는 이제 반대 개념이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좀 좋아하는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그 상대적 개념이 반대 위치에 있지만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서로 보완도 할 수 있는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말이라든지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대어 이런 걸 저는 좋아하는데 학문적인 부분에서 자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런 이즘을 봤을 때 어떤 주의 이렇게 나왔을 때 공산주의의 그 상대적 그 개념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요, 우리 학생들 분들, 대학원생들까지도 공산주의 하면 민주주의를 떠오르게 되고 사회주의 뭐 이렇게 혼동들을 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뭐 100% 맞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끼리도 혼용하고 있으니까. 사회주의 부분의 사회주의의 상대적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은 약간 그 상대 쪽에 서 있는 개념으로는 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좀 애매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 그다음에 공산주의의 상대적 개념을 저는 자본주의라고도 보고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
이즘들이 많이 나오죠. 전체주의 있고 독재주의도 있고 왕권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냉전 시대를 겪으면서부터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민주주의, 그다음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언급을 좀 선생님으로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이제 개방이 됐잖아요. 어느 정도 개방이 되고 구소련인 지금의 러시아에서는 그 유명한 고르바초프라는 분이 머리에 이제 세계 지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고르바초프 개방. 중국에서는 또 여러 선생님들이 개방 정책에 많이 협조를 어떤 해안을 가지시고 그렇게 지금의 중국의 그 발전을 일궈낸 분들이죠. 사실은 공산주의는 같이 나누자는 얘기는 배분 너무나 좋은 이상적인 국가이지만 주의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되기가 경제 발전에 있어서는 좀 힘들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열심히 하려고 하는 공산주의다 보니까 뭐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분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가 경제에서는 발전이 조금 더딜 수도 있었다. 그냥 누가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같이 일한 만큼 뭘 많이 받고 보상을 받고 또 노력한 만큼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모순을 배척하고 새롭게 나오는 중국에서는 이제 우리 그 마오쩌둥 대통령 닉슨 대통령과 핑퐁 외교 같은 것을 시작하면서 그 우리가 그 외교를 개방의 문을 열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고르바초프가 등장해서 러시아의 구소련의 개방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그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잠깐 머물렀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이 닉슨 대통령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호불호가 좀 갈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있잖아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특정으로 남긴 그런 기사, 뭐 로버트 우드워라든지 칼 버스타인 이런 기자들이 아니 로버트 우드가 아니라 밥 우드워드죠. 꼭 헷갈리네요. 제가 로버트 우드하고 밥 우드워드하고 칼 버스타인이 말하자면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워터게이트 그 사건에 대해서 폭로한 기사를 한 뒤로 사실은 닉슨은 36대 대통령에서 미국은 재선이 가능하니까 37대 재선을 했어요. 재선했는데 그 재선에 성공을 했는데 결국은 그 스스로가 사임을 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건데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 이름이에요. 거기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가 있었는데 닉슨은 공화당이잖아요. 리처드 닉슨은. 근데 그 5명의 남자가 거기에 불법으로 침입해 가지고 그 선거 본부를 민주당의 선거 본부에 그 도청 장치를 하고 이렇게 침입해서 하는 거가 경찰에 체포가 돼 가지고 그거를 계속 백악관에서 은폐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그 두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 특종의 아주 이 플리처상도 받고 어마어마한 그 기자들의 우상이 된 그런 기자들이죠. 그래서 그 특종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게 된 그런 게 이제 워러게이트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 닉슨은 하나의 잘했던 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핑퐁 외교를 함으로써 말하자면은 세계적으로 냉전 시대였던 부분을 굉장히 그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베트남에 있는 미군들을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까 이제 나비 부인 같은 이제 일본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에 철수하고 그런 그 미군들이 주둔했다가 철수하면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나오는 그거를 이제 역사적 사건들을 일상의 사건들이죠. 그런 것들을 오페라로 만든 게 이제 나비 부인이고 그래요. 어쨌든 이러한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나오는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잘 아시죠, 여러분? 헨리 키신저가 닉슨의 이제 외무부 장관이었고 외교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상대했던 수상이 주얼리 수상이라고 마오쩌둥과 닉슨을 회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두 키신저나 주얼리 수상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난 그 역할을 했죠. 하여튼 뭐 그러한 사건이 갑자기 나가지고 지금 또 선생님 또 약간 여담을 좀 했네요. 여러분들 좀 알아주십사 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얘기를 많이 넘어왔네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에서 뭐 얘기를 하다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그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어쨌든 그 마르크스 초기 저작이라는 것은 이러한 좌우를 망라하고 도덕, 종교, 형상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식형들을 자립적 모습 가지고 수 없다. 물질의 모든 게 종속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뭐 한편의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이런 쪽에 치우친 사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미리 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자, 그 생산물의 하위 개념 생산 수단에 정신이 지배된다는 얘기가 골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주 좋은 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디어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방송에도요. 제가 방송의 역사를 얘기했고 지금의 커다란 담론으로 나올 수 있는 게 공영방송. 지금 KBS, MBC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리고 SBS 또는 그 외에 이제 종합유선 채널 전부 민간 방송입니다. 상업 방송. 상업 방송과 공영방송의 차이는 또 연구 가치가 또 엄청나게 탐구를 해야 돼요. 공영방송이 다 좋은 거 아니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저는 공영방송에서 지금까지 35년을 녹을 먹고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과연 공영방송의 지금의 대한민국 형태가 바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건지는 정말 저도 많은 탐구도 하고 연구도 하고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회의도 좀 느끼고 해요. 물론 장점도 많지만 자 오늘은 공영방송의 얘기가 아니니까 좀 상업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물질적 생산에
이라든지 이런 거. 미디어는 사실은 언론이잖아요. 언론이 속해 있는 미디어는 우리의 그 국민들,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줘요. 특히 대중문화로서, 대중미디어로서, 매스미디어, 그 파급력이라는 건 엄청납니다. 특히 TV 같은 경우. 그건 제가 이제 주제했던 얘기들이고요. 평소에. 자, 이러한 미디어가, 그 자칫 어떤 데에 영향을 받아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실적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사실보다 진실보다 객관보도를 하지 않고, 불편부당성 하지 않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과 공평성을 내포하지 않고, 공정성은 뭐죠? 앵커라든지 사회자 또는 그 제작자 또는 PD 또는 메이킹을 하는 제작하는 사람들 또는 작가들 뭐 여러 방송과 관련된 사람들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이다. 사회자가 한쪽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던가요? 화면에서 봤을 때 좌쪽에 앉은 사람들은 무조건 정치적인 이슈가 나온 정치인들이면 여당 쪽에 인사들이 앉아요. 우측은 야당 쪽에 인사가 앉고, 그건 관례고 간섭이고 약속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고, 화면에서 봤을 때. 왜? 그런 왼쪽에서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기 때문에 거기가 시작점이에요. 우선 우대해 주는 거죠. 앵커들이 메인 앵커가 왼쪽에 앉듯이. 자, 그렇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누군가는 좌에 앉고 누군가는 우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약속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회자가 100분 토론하는데 왼쪽에 앉는 사람, 여당에 나온 인사가 얘기하는 데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사를 발휘하고, 야당에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부정적인 표현을 짓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이킹하고 사회를 보는 사람들, 앵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공정성에서 불편부당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공평성이라는 거는요, 한쪽에 더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TV는 이제 시간의 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신문은 이제 시각적인 어떤 지면으로서 익히는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걸로 시의성과 함께 단편성이잖아요. 물론 뭐 녹화해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TV라는 거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평성은 뭐 편집에 있어서도 전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뉴스가 있는데, 이슈가 있는데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변인, 야당 대변인의 멘트를 한쪽에서 15초 멘트 편집을 하고 한쪽은 20초를 준다는, 이건 각 정당에서 매일 관찰해요. 공평하게 배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배분의 의미입니다. 공정성하고 좀 달라요.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행동, 비헤이버죠, 행위 이런 것들, 태도, 어티튜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이제 배분의 의미에서는 공평성이에요. 시간을 더 많이 할애주고, 100분 토론하는데 한쪽은 뭐 5분 주고 한쪽은 2분 만에 끝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공평성이었네요.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지켜져야 되는 원리들이에요. 그런데 상업 방송이 되면요,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루퍼트 머독이 뉴스 코퍼레이션을 회장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재벌이죠. 미디어 재벌이에요. 세계적인. 뭐 여러 영화사도 합병하고 뭐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들이 언론사를 지니고 있을 때 오너잖아요. 오너의 사상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정말 무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누구죠? 루퍼트 머독의 그 둘째 아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지금 그 뭡니까? 잠시만요. 제가 좀 잠깐 살펴볼게요. 내가 그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네요. 그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인데 제임스 머독이죠. 제임스 머독이 그 루퍼트 머독은 보수파기 때문에 루퍼트 머독은 저기 보수파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을 굉장히 우호하는 그런 인사죠. 거기에 이제 선거자금도 많이 하고 많은 언론적인. 근데 제임스 머독은 그런 걸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진보적이고 하기 때문에 편집 방향 마찰이 생겨서 얼마 전에 이사직을 다 그만뒀잖아요. 우파 언론이라는 그것을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그 뉴스 코퍼레이션의 회사에 뭐 뉴욕타임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스스로 이사직을 버렸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뭘 반증하냐면요. 최근에 뭐 얘기 드리죠. 그런데 어쨌든 그 루퍼트 머독 얘기가 나왔지만 루퍼트 머독도 사실은 처음에는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진보주의자, 굉장히 대학생 때 진보주의자였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운동권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서 이제 사업을 하고 하면서부터서 이 양반이 이제 그 호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모국이 호주예요. 호주에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그 신문사, 조그만 신문사부터 시작을 해서 했던 제가 루퍼트 머독이라든지 한때 또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부터서 자연스럽게 보수파가 됐어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진보주의자가 보수된 적도 있고 보수주의자가 진보주의자가 되는 경향 이런 또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언론 재벌 이런 사람들이 미치는 뉴스라든지 보도에 미치는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들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대단하냐? 뉴스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한 9가지 요소들로 봐요. 우리 학자들을 봤을 때 뉴스 생산 환경적 요인이죠. 편성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적 외적.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주주들이에요. 주주. 그다음에 세 번째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뉴스 코퍼레이션이 전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약간 뉴욕타임즈 이런 데의 모 회사입니다. 그룹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뉴스 정보원이 됐든지 일반 공중이 됐든지 또 미디어 회사, 이제 방송사, 신문사, 뭐 뉴스 코퍼레이션 하에 있는 어떤 뭐 뉴욕 포스트지라든지 이런 데를 얘기합니다. 그 회사를. 그다음에 그 밑으로 뉴스 제작 부서에서도 관행들이 있다는 얘기. 거기에 이제 국장이라든지.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거기에 관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가 돼요? 결국은 그 위에 주주들, 그다음에 모회사 그룹의 어떤 총재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미디어에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요인이고 우리가 그 배제해야 되는 요인들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재벌이
재벌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재벌이 두 가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들 그 목을 높여서 음성을 높여서 목청을 높여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미디어입니다. 뭐 이 양반은 이제 미디어의 그 루퍼트 머덕은 미디어 위주로 이제 사업을 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그 합법적으로 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요, 일반 예를 들어서 그 삼성그룹이나 또는 현대그룹이나 우리나라 같으면 대놓고 방송사를 차리거나 이건 절대 사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또 다른 식으로 또 차릴 수도 있고 또 본인들은 절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지 감시를 계속 해야 돼요. 그 시민단체에서. 또 하나는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게 금융이에요. 금융을 은행을 대기업에서 갖고 있으면 그 돈 자체를 국민들의 그 예금 하는 거를 자기 회사의 그룹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 돈이 다시 그 그룹으로 가고 그룹에서 또 나와서 그러기 때문에 금융을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그 금융회사에 큰 금융회사를 하게 되면은 이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금융 독재가 돼요. 재벌 독재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서는 박정희 정권에서부터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뭐 해서 그동안 제가 좀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개발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용이하게 펼쳐졌을 정치 경제학적으로 했을 수 있으나 현대 와서는 그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보험회사 같은 데는요 금융 행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대출까지도 하고 증권사 마찬가지고 이거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또 얘기해 드릴까요? 정말 이게 눈 감고 아웅식인데요. 여러분들 학도들이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뭐 무슨 은행이다. 그러면 그 은행의 주식이 지분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어요. 뭐 여러 갈래로 지분들이 있겠죠. 그 지분의 또 지분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투자자들이니까 모회사겠죠. 그 모회사 간접적으로 그 모회사에다가 대기업이 또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은행이 다른 은행의 지분을 또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관관계가 상당히 파헤치면 많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여러분들 뭐 비하인드라기보다는 많은 국민들이 거기까지는 사실 몰라요. 통계 그 조사해 보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고도 저기 하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부분은 비난받아야 돼요. 결국은 금융과 미디어는 대기업이 소유해서 결국 그 뉴스의 방향을 편집 방향을 이렇게 틀어놓고 정치 권력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요 좋지 않습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너무 길어졌는데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그 물질적 생산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 우리가 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면서 미디어 같은 경우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일하면서 제가 많은 언론인들한테 비난받아 마땅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그런 사람들은 없죠. 없는데 구조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는 의심을 들게 하는 구조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BBC의 공영방송이나 미국의 공영방송과 달라요. 뭐 장점도 많다고 하지만 좀 많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 방문진이나 방송위원회 구성부터 방문진, 왜 여와 야의 그 위원들이 6대3으로 배치되고 KBS 이사들은 11명에서 7대4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누가 어느 쪽이 사장이 되겠습니까? 사장이 되면 그 밑에 간부들이나, 그럼 공영방송이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때 뭐 연합회장도 하고 노조 활동 좀 하면서도, 지금도 제가 사실 노조원입니다만, 그 공영방송 이룩하여 뭐뭐 하자 이런 얘기 구호를 좀 공정방송 이룩하여라고 제가 바꿔달 그 구호를 외치기를 강력히 요구를 했었어요.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이걸 마르크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좌우를 다 떠나서 하는 얘기예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주의 이론을 정립시킨 것은 사실 레닌부터서예요. 마르크스는 그 기반을 만들어준 것뿐이에요. 독일의 그 사회주의 환경을 배척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이데올로기. 그래서 독일 이데올로기부터 나온 거죠. 자, 생산이라는, 우리가 월급쟁이잖아요. 월급쟁이. 어떤 기업에서 돈 받고, 모던 타임즈라고 찰리 채플린이 나온 그 우스꽝스러운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주의의 하나의 잉태된 영국에서의 그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그 농민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노동자로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노동 계급이 형성이 되고 노동자들이 월급을 받으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한 영화가 모던 타임즈 아닙니까? 찰리 채플린. 그리고 그때는 영화 필름이 귀에서 프레임 수를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패스트 모션이 나옵니다. 그거를 아주 그 원리를 잘 알고 천재적으로 우스꽝스럽게 그걸 활용한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에요. 그런 연기를 한 사람이. 그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음악에서도 혹시 선생님이 좋아하는 그 그룹이 있는데 핑크 플로이드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Another Brick in the Wall, 벽을 그 독일 동독과 서독의 장벽을 깨부술 때 그 사람들이 와갖고 3시간짜리 특별 공연도 하고 있어요. 그 정부에서 요청을 해서 벽을 깨부수자. 거기에 보면요, 애초에 그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 보면은 하버드 학생들이 이 사회에서 그냥 사회 규격에 맞춰서 그냥 소세지 공장에 소세지 나오듯이 그렇게 평균화되고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돼 있다는 그것을 비판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게 이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그 사회 구조 자체가 생산의 그 물질적인 부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 물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물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월급도 받고 그 살아야 되잖아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족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아까 제가 리포트 모독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것까지 먹고 살라니까, 쉽게 얘기하면 제가 뭐 선생님이 이런 얘기까지 비속적인 얘기를 합니다. 비속어를 얘기하면서까지 먹고 살라니까
그 어떤 그 구조 자체에 따라야 되고 거기에 에, 그 오너라든지 거기에 권력자들에게 그 정신 또는 문화까지도 이렇게 그 마치 식민주의의 어떤